단군 이래 최대 그 방산 수출의 효자라고 그러면 K9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팔았어요. 중국하고 불편한 사이니까 인도의 사례를 좀 많이 본 거죠. 전반적인 검토를 한 상태에서 그 선택을 이제 한 거죠. K9 자주포만한 게 없다. 뭐 포부트에서 우리가 다 개발했고, 뭐 파워팩도 이제 개발했고, 엔진 힘이 좋고, 대한민국 전체 보면 하향사격 훈련 많이 해요. 차근차근 한 게 있죠, 실력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KF-21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방산 수출의 효자라고 그러면 K9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팔았어요. 베트남은 공산국가 아니에요. 네, 공산국가. 북한하고도 친하잖아요. 네. 자, 베트남이 왜 사갖고 첫 번째 베트남이 왜 팔았어요? 일단 사간 그 선택한 이유가 네. 그 중국하고 불편한 사이니까 인도의 사례를 좀 많이 본 거죠. 다른 나라보다는 뭐 북유럽보다는 인도 사례를 보고 산악지대에서 국경에서 이제 전쟁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육군이 이제 전통적으로 포병 기동화된 포병이 약하다 보니까 베트남이 포병이 약해요? 예, 기동화된 게 자주포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견인포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제 포함해서 105mm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 뺏은 거 보관도 잘했어요. 네, 몰란주 때 뺏은 거. 그래서 잘 뭐 갈고 닦고 해서 잘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제 152mm를 뭐 다 도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자기들 쓸 물건도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어떤 그 실제 국경 문제의 갈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제3의 선택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전 때 미군하고 전투를 해봤고 무기도 노예기를 해봤고 일부 자주포 옛날 자주포도 가지고 뭐 오픈탑된 자주포도 획득을 해봤고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상태에서 그 선택을 이제 한 거죠. K9 자주포만한 게 없다. 지금 이거를 수급을 할 수 있는 도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중국제는 더더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된 거고 항상 이런 틈새를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산악지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후방에서 포를 또 쏴야 되고 화력이 전반적으로 지금 공군력이 그 옛날에 미군을 상대로 했던 그 미그 시리즈가 지금 뭐 존재 사실상 안 하니까 공군 화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상 화력이 중요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자꾸 입지를 하고 있죠. 전투기를 팔아 마라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 그 정책에서 마음이 아직은 또 믿을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존재가. 그래서 그 먼저 해본 게 사실상 K9 이렇게 화력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쟤들이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게 문제가 없나. 근데 이게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 와 있는 무관들 뭐 포병 관련된 무관이 와서 뭐 들어가 본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고 베트남도 좀 그 자기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범은 수월합니다. 만나가지고 책을 안 주고 빌려주거나 찍어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 교범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운용 교범. 사용 설명서잖아요. 네. 매뉴얼. 그 책이 뭐 여러 권인데 자동차 사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 큰 거 책 한 권. 근데 이게 이제 기본 그 정비하는 교범이 있고 운용 교범이 있기 때문에 정비 교범. 네, 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흘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은 될 수 있다. 중국으로. 예. 베트남이 이제 그거를 통제를 제대로 이제 못하면 보안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 저도 우려가 돼요. 우리 K9이 인도 그 라다크 쪽에 배치돼 있죠. 네. 거기는 산악인데 고산지대잖아요. 네. 첫 번째 우리도 산악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고산지대가 없잖아요. 백두산도 3,000m 안 되니까. 저쪽에 뭐 대충 툭하면 4,000m 5,000m니까. 두 번째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게 밀림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남쪽으로. 그러면 K9이 고온다스 밀림지대 그다음에 한랭 고산지대 다 운용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뭐 특히 베트남 우리가 전에 베트남전 봤을 때 그 밀림지대라는 게 뭐 캄보디아 라오스 쪽이 특히 캄보디아 쪽 일접대 메콩강 뭐 이런 쪽이었고 미국이 고생한 데가. 네.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산악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산악지대가 많대. 예, 많지. 중국 접경지요. 예. 근데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경험을 한 게 우리가 흔히 뭐 산악전에서 포병 뭐 끌어다가 쏠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부전선에서 그 포병 전력이 모자다 보니까 우리가 M36이라는 대전차 자주포가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동원해서 뭐 하향 사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산악지대 전투가 사실 이게 화력전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그거에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유효하다. 그 기동로만 잘 만들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 힘이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전차들 우리 대한민국 전차 보면 K1 전차들 보면 K2나 올라가서 하향 사격 훈련 많이 해요. 그게 좀 예상 바뀌죠. 생각 못했던. 그냥 산이 많으면 뭐 전차나 자주포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근데 견인포를 더군다나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트럭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도입을 해서 소량 도입을 한 다음에 운영의 효과가 높다 하면 이제 또 추가 발주를 하는 이제 이어지는 건데 지금 초기 상태고 화력 보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는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렇게 대만 들어가겠다는 군사력을 이제 건설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뭐 중단하거나 끝나면 이쪽으로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다 배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러시아 쪽도 언젠가 또 부닥칠 수 있고 잠재적인 거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는 미리 드러나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 파키스탄 경우에 인도는 K9을 쓰고 파키스탄은 중국제 차륜형 바퀴. 그래서 이 산악 지역에서는 중국제 차륜형의 기동성이 더 높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캐터필러 이 궤도형이 밀리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동로를 어떻게 잘 닦았느냐, 잘 이어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남아시아 길들이 좁은데 산악지대 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도로를 잘 닦아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때도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거든요. 올라갔던 게 중부전선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륜형이다, 뭐 캐터필러다 이거는 뭐 그 어떤 우위가 뭐 서로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건 좀 얘기할 수 없고. 아 그러니까 궤도형이 인도에서도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샀을 거다. 그러면 베트남에 파는데 미국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팔 거야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한테 야 베트남에 팔아도 되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협의죠. 좋은 말에서 협의를 하죠. 통보를 하고 이거 들어갈 텐데 문제 없겠지. 그리고 이제 구성체가 뭐 핵심이 미국제 장비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포부트에서 우리가 다 개발했고 뭐 파워팩도 이제 개발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내가 미국제 팔라딘이 뭐 성능이 떨어지지만 죽는 싶은 고민이 있었죠. 베트남 전 때부터 이 M109 자주포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현재 군이 그 체계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주기에는 또 수량도 모자르고 이게 직접 판매가 되면 그래서 대신 대타를 세우는 게 K9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은 그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걸 쓰는 거 사용하는 걸 보고서 내가 F-16 전투기 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완전 결정을 이제 그때 가서 내리겠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 내에 시간 내에 한 보통 3, 4년, 5년인데 사이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죠. 미국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제대로 저거를 잘 활용할 수 있나. 일단 미국은 지금 모든 게 중국 견제고 아무리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할래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전력 증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니들 팔아도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이게 좀 등급이 낮은 거고 그다음에 항공전력 말씀드렸는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들 전혀 안 하시는데 폴란드 공군이 우리 FA-50 PL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은 가져갔죠. 네, 제가 최근에 사천 갔다 보니까 폴란드 것이 만들고 있어요. 한참 만들고 있어요. 막 국기 다 그려져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본체는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올해 2025년 연말 12월에 그 구소련제 그 Su-22 공격기를 이제 퇴역을 시킵니다. Su-22를 갖고 있는 연말에 우리 FA-50 PL이 이제 확보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퇴역을 시키는데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버리지를 않고 내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부품들이 남아 있잖아요. 엔진 관련된 무장할 뭐 통제 이런 시스템 그거를 다 뜯어서 베트남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하고 베트남하고 방산 협력이 있어요. 또 베트남은 또 이제 그 폴란드보다 한 단계 낮으니까. 쓰라고. 방산 협력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폴란드제 M28 그 경수성기도 도입을 했었고 해서 그 서로 이어지는 게 있고 미국은 그거를 장려를 하죠. 그게 Su-22가 베트남 공군의 또 다른 주력기인데 최근에 뭐 좀 정비가 잘 안 돼서 추락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노리는 거는 일단 급한 대로 폴란드 사용하던 그런 러시아제 거를 뜯어서 주고 앞에 있는 하이난도 전략기지 중국에 이거를 그런 쪽에 좀 더 감이라는 거죠. 견제를 해라. 공군력 유지해라. 시간을 번 다음에 미국제 지금 훈련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타워프로기가. 그다음에 체코제 제트 훈련기 들어가 다 이게 미국 관련된 거예요. 엔진도 그렇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자주포 들어가고 하면 이제 F-16을 V형을 이제 판단하지 아니면 F-16V가 생산이 단종되면은 그때 가서는 FA-50 블록 2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쁘지만 미국 체스판이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 딱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속상한 게 이 바닥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개인 주장이다. 그리고 문서를 대더라. 근데 실제 국제관계는 더 잘 아시잖아요. 다 뒤에서 실무자들이 등급별로 하잖아요. 교류하고 또 협의하고. 그럼 베트남 K9 판 거는 지금 뭐 노르웨이나 폴란드나 인도 판 거하고 다르죠. 아시아의 전초기지니까. 아시아의 확장성이 있을까요? 이번 베트남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전통적으로 이게 지형 그 문제는 아주 상식적인 건데 유럽은 다 땅이 붙어 있잖아요. 오랜 기간 그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옆 동네 이렇게 돌던지 맞으니까. 그럼 많이 섞였잖아요. 여러 가지가 문화도. 근데 동남아시아 보시면은 그게 배 타고 한참 다 흩어져 섬이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섬이 뭐 크다 여기저기 뭐 크다고 하는데 일단 떨어져 이격이 돼 있는데 지상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공군전 특히 해군 거기에 치중하잖아요.
유럽보다는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 50년대 60년대 나토는 쉽게 형성이 됐는데 49년도 뭐. 근데 여기는 시토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됐던 게 60년대 베트남전 하면서 이게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고 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옆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태국이 아주 군사력으로도 싸우지는 않지만은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서로 못 믿고 인도네시아가 뭐 미국제 뭐 공격기를 사면은 말레이시아가 똑같은 걸 사고 뭐 태국도 사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틀린데 하다못해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 플랭커도 그랬거든. 너 샀어 나도 사게 이런 식으로 경쟁을 2000년대 초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방산 시장에서는 트럭 자주포를 선호해요. 좀 더 가격이 싸고 그냥 도로 기반으로 빨리 그냥 기동하는 거. 그래서 필리핀도 이스라엘제 엘비스 거 자주포. 엘비스 이제 뭐 종합 체계로 들어간 거지 뭐 포까지 생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필리핀에 K9을 공을 많이 들였는데 실패한 거구나. 그러면 차선책이 저 지역이 이제 2017년도 말라이 전투 때 그 내부 이제 게릴라전 할 때 105mm 미국제 견인포를 끌어다가 직사하게 또 했어요. 효과를 봤는데 이게 이제 끌고 와야 되잖아요. 트럭에. 근데 지상전에서는 이제 105mm 견인포가 가지고 성과는 있었는데 너무 105mm는 건 미제. 네, 미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트럭화 시킨 105mm가 있잖아요. 이런 게 더 효과적으로 팔 수 풍익. 풍익이죠. 필요한 거죠. 필리핀군은 오히려 그게 필요한 거죠. 가격적.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는 타격력이 큰 이 궤도형 K9보다는 오히려 풍익, 기동성이 좋고 사거리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지만 그럼 풍익의 미래가 또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까 앞서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베트남에 105mm 많잖아. 미국제 포획한 거. 우리가 개조해 줄게. 그거에 그런 시장.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트럭은 또 기아 자동차고. 그렇죠. 이 인티그레이션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니까 이제 금액을 따져오겠지. 이게 수익이 좀 남는 거야. 출장 보내서 엔지니어도 보내서 좀 남아 공장 또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베트남이 좀 남아 있고 필리핀은 이제 직판을 해야 되는 거죠. 개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105mm 풍익이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에 탑재해서 염가형으로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생존성이 아주 커지잖아요. 커지죠. 105mm 견인표는 뭐 거의 죽는 거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풍익의 미래가 일 수 있겠다. 염가형이니까. 큰 지역별로 무기 체계를 다 일어나서 판매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나라의 특성에 맞게 세이지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에 이제 경영진이 생각할 때는 야, K9 한 대 파면 얼마 남는데 그거 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좀 서자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잠깐 이렇게 전구가 확 들어오는 게 이번에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돈 없는 나라들의 전쟁의 전형을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 있는 나라 전쟁이에요. 왜냐? 유럽 돈과 러시아 돈이 충돌하니까. 근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우리 FA-50 태국 공군이 KGGB 그러니까 코리아 GPS 가이디드 봄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MK 계열 폭탄을 아마 MK82였던 것 같아요. 결합했죠. 거기에 유도 키트를 달아서 정밀하게 캄보디아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10,000, $20,000밖에 안 하면서 거의 멍텅구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그다음에 항공기와의 복잡한 체계 통합도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단말기로 입력만 시키면 정확하게 맞추는. 그래서 요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염가형이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KGGB 같은 경우 이번에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먼저 썼지만 공개는 안 했고 안 했죠. 태국이 처음으로 공식한 건데 이제 KGB 같은 경우 지금 가난한 나라들 조금 죄송하지만 눈독 많이 들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도 중요해요. 이게 뭐 인티그레이션이 간다고 하지만은 개발 목적이 그 우리나라 KF5 정호 전투기가 이제 공대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또 개량도 안 했어요. 뭐 대만 공군은 뭐 마베릭 미사일까지 쏠 수 있었는데 걔는 레이더도 다 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량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KGB가 2013년에 실전 매치 됐어요. 2013년에 K5에 먼저 달았어요? 네, 먼저 달았어요. 수원 비행단에. FA-50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출발을 잘했는데 수출이 좀 미진했죠. 이 F5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도태돼서 뭐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도 않고 대수도 많지 않고. 대만은 잘 쓰잖아요. 대만 최근에 한 달 전에 완전 그 정찰기까지 다 퇴역시켰어요. 대만 다 퇴역시켰어요? 한 달 전에 정찰기까지. 정찰 RF5. 그렇게 개조해서 그냥 갈고 닦고 하는 그럼 이제 경국적으로 다 대체했나 보구만요. 뭐 이제 지금 경국의 비무장형을 일단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체하고 있어서 F5의 장착 결합에 대한 시장은 없고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라는 FA-50이 도입국한테 이제 세이지를 해야죠. 근데 태국은 이제 100발을 추가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진입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가라고 해야죠. 당장 그 이라크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 폴란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게 타격력이 작은 거기 때문에 뭐 1,000파운드, 2,000파운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야죠. 타격력이 강한 거를. 그럼 NK
계열 폭탄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면허 생산 주면은 자체 생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MK 계열 폭탄, 멍텅구리 폭탄 자체 생산하나요? 네,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면허 생산한 걸 거기다 키트를 달아서 팔면 되는 게 순수 국산이네요. 네. 수출하는데 미국 동의 필요 없어요? 미국은 이제 이 정도의 이 무기는 되레 장렬하죠. 사서 일단 가지고 있어라. 왜냐면 필리핀이 또 이제 그걸 도입을 했으면은 F-50에 유사시에 뭐 급하면은 그거라도 야 나 이거 크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 뭐가 침투하고 있어 이거 저지하는 그 용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님은 얘기하다가 F-50, K9, K2 이런 것만 보지 마라. 지금 KGB 같은 염가형, 그다음에 풍익 같은 절묘한 105mm 6.25 때 쓰던 거지만 현대화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저가도 팔 게 많다. 네, 많죠. 팔 게 많다. 자, 또 하나. 지금 한일 관계 이재명 정부가 예상을 뒤엎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일본 신문들이 저한테 와서 야 진보 정부 되면 한일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요 흐름과 타고 일본에서 지금 그 한일 관계에 대한 분위기 가장 좋답니다. 최근에 한류도 있고. 자, 일본이 우리가 전투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훈련 안 하면 비행기 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일본이 T4 훈련기. 요게 88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35년 이상이죠. 요거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160대래요. 그것도 중간에 많이 줄었네요. 원래 생산이 200대 넘었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무슨 일본한테 팔아. 근데 지금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T7A 이게 이제 미국 훈련기 때 우리 저기 T50이랑 훈련에 이제 우리가 졌죠. 그 이제 T7A.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M346 이것도 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T50 요게 이제 3파전인데 일본 수출 가능하다고 보세요? 또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도에 제가 싱가포르 에어쇼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DSA 방산 전시 갔을 때는 특히 일본 방위성의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카이 부스에 막 협의하는 걸 직접 봤었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게 되나보다 했는데 현재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게 출범하면서 여름에 이제 현재 여름에 그 무기 쪽에 성향을 드러낸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잉사. 그러니까 T7A가 뭐 자질구레하게 문제 많다고 뭐 얘기는 일반적으로 뭐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은 결국 T7J라든지 결국 그쪽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가 양국 간에 또 정상회담 그쪽도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리스트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T50은 락히드 마틴 거고 이제 T7A는 보잉이잖아요.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우리가 졌어요. 졌는데 이제 우리 쪽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잉의 T7A가 문제가 많고 미 해군은 뭐 다시 우리한테 뭐 구애를 한다. 아니다? 저는 좀 그거는 지금 상황의 정치 상황에 보면은 외교 상황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능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주 철저한 뭐 보잉을 이제 살려주겠다는 게 아주 뭐 이게 확실한 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안 대표님 보잉하고 친한 건 아니죠? 다 친해요. 로키드 마틴 친하고 다 친합니다. 하긴 뭐 다 친해야지. 옛날에 뭐 다스와도 친했고 다 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성능으로서는 또 분위기로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 보잉을 밀어주는 또 미국이 또 보잉 T7A를 쓰니까 보면 지금 말씀하신 T7A가 보잉의 T7A가 유리할 거다. 결국에는 이제 뭐 강압적이라도 이렇게 팔게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일에 양파전으로 간다면은 M346은 떨어져요? 근데 또 이제 일본의 자위대가 방위성이 일본 이태리하고 교류가 좀 많은데 그게 근간이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근간이 이태리를 해군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뭐 헬기 탑재 뭐 구축함이라든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교류가 좀 뭐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는 M346 운영부대에 일본 그 항공자위대 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F-35B 수직 이착 전투기에 대한 또 서로 교류해서 기술도 좀 받고. 이태리하고도 강하구나. 교육 훈련도 아주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T50보다는 M346이 좀 더 점수를 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뭐 저는 이제 우리 국산을 뭐 좋아하지만은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뭐 3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공장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이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 관계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제 T7하고 J0하고 M346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T50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하고 보잉하고 양파전이었잖아요. 그건 좀 다르다. 자, 마무리로 지금 역시 단군 최대 이후
지금 보니까 K9 클럽이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베트남 해서 꽤 많아요. 네, 이제 많이 들었죠. 예. 클럽이 지금 누적 판매 대수가 계약 규모가 2,600만. 어마어마하죠. 11개국 이상인가요? 예, 11개국 이상일 건데. 더 팔 일이요?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K9 A2 반무인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K9 A3 무인화까지 가는데 2030년대 전후로 해서 근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무기의 세계, 방사 수출의 세계는 개량량 판매 때는 저조해져요. 떨어져요. 실적이. 뭐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저 러시아 빼고 러시아는 가성비가 좀 나빠진다. 가격이 이제 운영 유지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K9 A1 기준으로 잘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고 뭐 이렇게 다 오버해서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K9 A2로 뭐 신규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키트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범 사례로 보여줘야만 그나마 A1 버전이라도 더 팔 수 있지 않나. 하나만 더. 터키가 터키 우리 K2는 사실 기술 수출이잖아요. 네, 기술 수출 맞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거의 한 70% 부품을 사가고 있고 알타이 결국 파워팩 개발에 실패했어요. 자주포 K9이나 K2가 뜯어보고 아무나 만들 수 없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K2 전차가 핵심이 됐던 게 파워팩이 있어서 독일의 랭크사 계속 자기들의 서울에 그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많은 이제 이권을 이제 계속 다툼을 하다가 이제서는 이제 포기 단계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우리가 개발하는데 독자적으로 이제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뭐 별 얘기 없지 않습니까? 지금 MTU하고 우리 저기 흑표 파워팩하고 차이 없죠? 네, 사실상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숙도가 높아져서 요 정도. 요 정도의 K9, K2도 뜯어봐도 베낄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된다. 네, 안 되죠. 터키도 안 된다. 기반이 우리 방산이 75년부터 아주 꾸준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 차근차근 한 게 있죠. 실력이.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맨날 이제 지금 우리 K방산 얘기하면 국뽕 하는데 국뽕 아니죠. 충분히 저기 프라우드 오브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경남 사천 카이를 8월 21일 날 이제 그 갔다 왔는데 KF21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견학했고 이번에 취재 갔는데 보니까 그 시제 기동이 따로 지어져 있고 시제기 양산동이 있어요. 폴란드에 PL 버전 F60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이제는 이제 하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는구나. 복차 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1995년도 30년 전에 그 KF16 전투기 미국산 전투기 면허 생산할 때 그 공장을 처음 가본 거거든요. 그로부터 30년 지났죠. 그때는 자부심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면허 생산해서 앞날에 어떻게 될까 국산 전투기 나올까 하던 처음 생각했던. 근데 지금 이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장 부지가 그 관련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막 그 야산을 무너뜨려서 뭐 연결하고 옆에 있는 뭐 MRO 회사 케임스로 뭐 연결한다 하지. 저쪽에 헬기동은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다. 이 KF11이 역시 물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수출과 국뽕이라는 게 아주 완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세대 전투기 도대체 이건 언제 내가 건강 유지해서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이번에 확실하게 그래서 이 방사청에 지금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들 견학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그냥 우리 뭐 일반 그 국뽕이 아니라 진짜 국뽕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엄청 커져요. 예, 밀리터리 전문가 안 대표님의 벅차오르는 국뽕이라니까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